네, 손재규 선임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FMC 하는 바람에 그러게요. 저희가 좀 길어졌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제일 궁금한 게 이 반도체 규제. 이제 미국이 뭐 일본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한테도 할 것 같은데 대만한테 이제 너희들 좀 따라서 해라 이렇게 하고 좀 푸시하는 것 같은데 그 관련돼서 좀 전해 주십시오. 그 이미 아시다시피 이른바 칩4 네. 거기 지금 뭐 다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어제 보도인데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네. 이제 미국이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이제 중국 장사를 잘 못하니까 네. 이거 뭐 우리만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 식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들도 그러면 너희도 우리하고 똑같이 규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압박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본 정부가 내부 조정에 들어갔다는 게 니케이 보도고요. 그러면서 일본도 혼자만 당하긴 그러니까 뭐 줄줄이네요. 유럽 연합하고 한국도 어떻게 할지 이걸 또 보는 그런 것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네. 지금 뭐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상무가 지난달 그러니까 이게 그 앞서서 그런 조치를 발표를 했죠. 그 18나노미터 D램하고 14 로직칩 이하에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128단이 넘는 낸드 플래시 이건 뭐 저도 구체적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 장비 중국에 절대로 수출 못하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하고 인력도 그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첨단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도 지난달 말에 강연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대응하고 싶다는 것을 동맹국들은 알고 있다. 딱 벌써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그 니케이 분석을 보니까요.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점유율이 한 12%고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각각 20% 제일 높고요. 일본도 네. 한 15% 정도.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압박을 어떻게 보면 가할 만도 하네요. 네. 그 미국 재계도 왜 우리만 손해를 보느냐. 불공평하다. 네. 동맹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이게 네 나라 합치면 한 70% 되는 네. 건데 미국이 제일 작은 자기네만 하니까 뭐 말은 되는데 그 여기 대해서 뭐 일본 정부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니시무라 일본 경제산업성이 그저께 회견하면서 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중국 규제, 반도체 규제와 관련해서 미국하고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 기업에도 청문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이제 미국 지침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전달을 하는 모양인데 일본 정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뭐 어쨌든 3등, 4등이 지금 1등, 2등한테 얘기하는 거네요. 너희들도 좀 해라. 표현이 그렇지만 물귀신 작전 생각이 네. 납니다. 그렇게 볼 수 네. 있고요. 요거는 정말 이해관계가 아주 미세하게 그렇죠. 얽혀있기 네.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원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12월 5일이면은 그 러시아 원유 상한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적용을 하는 이제 상황인데 이거 앞두고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지금 뭐 기싸움들이 많습니다. 이제 보니까요, 사우디하고 러시아 사실 오펙 플러스에서는 대규모 감산 같은 데서 상당히 지금 궁합이 잘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데는 또 상당히 보이지 않는 그 경쟁이 심한 것 같습니다. 네. 5월 동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그런 거 있죠. 뭐 시참 말이지만 바깥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부부가 집에 가면 많이 싸운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블룸버그가 어제 자체 집계를 이렇게 해서 전했는데 네.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 산유권하고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원유 공급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10월 블룸버그 집계를 보니까요.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이라크까지 합쳐서 하루 중국이 거의 한 400만 배럴 정도 원유를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조선이 더 많은 유조선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게 블룸버그 추산이고요. 네. 사실 사우디 원유 수출은 최근 몇 달 사이에 좀 줄었는데 네. 이렇게 중국 쪽에는 오히려 더 늘리고 여전히 중국이 가장 많이 갖다 판다는 겁니다.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기준 원유 수출이 하루 한 730만 배럴 한 달 전보다 한 20만 배럴 좀 줄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같은 달 그 중국에 판 거는 하루 평균 180만 배럴. 이게 4월 이후에 가장 많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네. 그 비교했는데요. 사우디는 여기서 논평해 달라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뭐 중국에 많이 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 공급한 물량이 10월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2017년 1월 이후에 가장 많은 걸로 그렇게 블룸버그가 집계를 했습니다. 12월 5일에 상한제 앞두고 정말 뭐 감산을 한다 그러더니 네. 뭐 이거 뭐 그런 것도 아니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블룸버그가 그 했는데 지난 10월
유조선으로 네. 운반된 원유가 전 세계에서 하루 한 3,600만 배럴, 이게 한 달 전보다 오히려 53만 배럴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아시아 쪽에 유선들이 번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하고 인도는 러시아한테서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자, 인도는 요즘에 뭐 여기저기서 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냥 어떻게든지 좀 잘해보려고 그래서 인도는 표정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도 현지 언론 보도인데요. 러시아가 지난달 사우디하고 이라크 같은 데를 제치고 인도에 가장 많은 원유를 공급했다는 겁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면요. 네. 러시아가 인도에 판 원유가 지난달 기준으로 하루 한 94만 6천 배럴 정도. 이게 인도 전체 원유 수입의 한 22%. 그러니까 사우디가 한 16%니까 네. 더 치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난 3월 말 정도만 돼도 인도가 원유 상대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0.2%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왔지. 뭐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막 러시아가 막 후려치니까 인도가 이제 싼 맛에 아주 엄청나게 사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거리도 멀고 네, 그러게요. 당연히 그렇죠. 거기다 파는 게 앞뒤는 안 맞는데 지금 뭐 딱 이해관계가 맞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뭐 이제 인도에 대해서 좀 보는 시각들이 곱지 않아서 그런지 인도 에너지 장관이 네. 최근에 CNN하고 회견을 했는데 우리 보고 뭐라 그러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 원유를 아예 사지 않아 가지고 러시아가 만약에 시장에서 A씨하고선 보따리 잡아가지고 갔으면은 수급이 붕괴돼 가지고 지금 원유 가격이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우리가 그나마 사니까 이렇게 된 거다. 참 이거 다들 할 말이 많네요.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뭐 맞는 말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게요. 거의 수입하지 않는 러시아에서 1위까지 부각이 됐다. 뭐 그래도 이거네요. 저는 중동산 원유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한 60%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는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글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거는요? 북미, 뭐 남미, 아프리카산 이런 거의 인도 비중은요? 거기 북미, 남미, 아프리카산 원유 인도 시장 점유율은 한 18% 정도로 지난해 한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많이 샀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북미에서 산 거를 러시아로 바꾼 걸로. 지금 그러네요. 중국하고 인도는 유가 상한제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놓고선 미국은 그래도 이거 있으면 너희들한테도 도움돼 하는데 진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묘하게 돌아가는 예, 가는 참 것 같습니다. 묘합니다. 예. 원유 얘기를 두루두루 해봤고요. 이제 곡물 얘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인데. 지금 러시아가 이제 보이콧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막 유엔도 설득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부지런히 전화하고 해서 설득했는데 푸틴이 에르도안의 얼굴을 화끈하게 세워준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나흘 만에 러시아가 협정에 복귀를 한 걸로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네. 예, 어제 러시아 우리 국방- 에르도안 얘기했는데 에르도안이 진짜 뭐 좀 했나 네. 봐요. 러시아 국방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해상 항로 비무장화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보장을 받았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보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협정 이행을 재개한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거기다 또 뭐 토가 붙습니다. 에르도안이 아주 뭐 신났습니다. 어제 정오, 이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정오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부터 이제 네.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항만에서 곡물 선적 출항이 재개됐다 하면서 했는데 이제 푸틴이 그래도 여기다 또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제 에르도안이 이렇게 탁 호기 있게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TV 연설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보장을 어기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러시아 비료하고 곡물도 같이 해주려 했는데 그걸 잘 안 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때 나갈 때 약속이 틀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만이 있었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보장을 어기면은 협정을 탈퇴할 권리를 러시아가 여전히 갖고 있다. 딱 선을 그었습니다. 예, 뭐 원래 갖고 있었죠. 뭐 탈퇴야 언제든지. 그러면서 하는데. 여기다가 튀르키예의 뭐 중립성, 그다음에 에르도안의 노력을 고려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튀르키예로 가는 곡물 운송을 막지 않겠다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튀르키예와 협력하겠다. 아주 그래서 에르도안의 그 노력을 볼 때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오늘 18일 이제 자정이 되면 이제 이 지금 기존 협정이 이제 그렇죠. 시효가 연장이 끝나는데 되느냐. 연장 여부인데 여기 대해서 러시아 외무차관이 협정 복귀화하고 이거는 별개 문제다. 그래서 연장할지는 모든 부분의 협정 이행 상황을 보고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아주 세게 걸었습니다. 밀고 당기고 약간 네, 이렇게. 뭐간 걸로 봐서 될 것 같네요. 네,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핵무기 얘기도 좀 다시 좀 해주시죠. 전술핵. 아, 참 네. 이게 좀 잠잠만 하면 자꾸 네. 미국 언론이 네. 계속 이거를 불구는 저는 글쎄 뭐 글쎄요 지금 좀 잊을만 하면 또 미국, 이번에 또 뉴욕 타임스가 또 이거를 뭐 미국의 네. 뭐 서방 정보 소식통자 하면서 전했는데요. 러시아군이 최근에 언제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네. 우크라이나에 이제 전세가 많이 밀리니까 네. 전술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할지에 대해서 수뇌부가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정보가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흘렸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 대화에 푸틴은 참석하지 않았다. 또 요거까지 딱 덧붙여서 더 생각을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지상전에서 밀리는 러시아군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백악관이 이 정보에 상당히 좀 경각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백악관은 하지만 뭐 러시아가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다른 어떤 전술적 조치를 취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커비 백악관 그 국가안보위 그 소통조정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그 러시아가 이렇게 사용을 준비 중이라는 징후는 보지 못했다. 근데 지금 뭐 이 뉴욕타임스 집계를 보면요, 러시아가 갖고 있는 전술핵이 한 2,000기 정도라는 되는 걸로 백악관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전술핵은 전략핵하고 틀리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쨌든지 핵무기를 쓴다는 건 이건 안 되죠. 근데 저는 미국 언론이 자꾸 이렇게 흘린다는 점은 글쎄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래식 지금 무기 싸움에서는 약간 밀리는지 모르지만 뭐 전술핵 같은 거 사용하면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를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방법이 없겠죠.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도 북한 미사일 있었고 뭐 중간 선거 전에 핵실험 가능성 뭐 이런 것도 계속해서 좀 나오니까 나오죠. 그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사실 뭐 처음으로 그 북방 한계선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뭐 날리고 미국도 그렇고 뭐 굉장히 하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워싱턴 쪽에 있는 그쪽 잘 아는 소식통하고 좀 접촉을 해봤는데요. 그쪽 얘기는 물론 사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이 중간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우리 뭐 한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지 모르지만 미국 그 이쪽 조야 쪽에서는 별 관심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관심 없어야 하면은 북한이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뭐 미군도 그렇고 무슨 뭐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그다음에 지금 그 공중 훈련 그거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인데도 그걸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북한이 거기서 발끈해서 하는 건데, 일단 좌우지간 이렇게 글쎄 관심을 너무 안 갖는 건 그렇지만 또 미국 정가에서 그렇게 큰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그리고 또 백악관도 그렇고 지금 계속 대화하자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글쎄요, 아이가 우는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달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뭐 젖주고 우유 주고 하면 된다는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복잡해지네요.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쪽 그 대변인들 얘기는 양쪽 다 그러지 마라. 좀 자제해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자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간 선거 얘기 또 해주셨는데 미국 정신이 진짜 없을 것 같으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분위기 어때요? 지금 뭐 계속 공화당이 하원을 빼어서 올 거라는 그런 관측이 쭉 이어집니다. 지금 지지율도 보니까 한 2%포인트 공화당이 더 앞선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요,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 민주당 쪽에서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제대로 했느냐, 뭐 가끔 이상한 뭐 고령에다가 가끔 이상한 소리가 점수 깎겠지. 거기다가 인플레 어쨌든지 간에 뭐 경제. 노력은 했지만 인플레 지금 아직까지 계속 민주당이 좀 악재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불출마 선언하라고 압박이 거세질 것 같다는 관측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다. 그 더 이상 어떤 그 스피커 역할을 하기 힘들다. 그 대중적인 지지도 없고 그다음에 메시지 관리도 잘 못한다. 지금 국정 지지율이 한 40%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불출마 선언하기 되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본인도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 21일인가요? TV하고 회견하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게 내 의사인데 결정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다. 조금 이렇게 유보를 뒀는데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렇게 압박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민주당 내에도 지금 그 후보군들이 많거든요. 당장 해리스 부통령도 있고 특히 그 부티지 교통장관 이 사람은 지금 아주 굉장히
민주당 후보들이 바이든 지원 연설은 힘든데 오지 마십시오 하고 이 사람은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과가 올라가는데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쪽에 대안이 없어서 나오면은 바이든한테는 그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허봐 2020년에 내가 이겼는데 저 사람 나오면 내가 또 이길 수 있어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2020년과는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민주당 전략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2024년 선거에는 바이든이 트럼프에 질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참 미운 표현을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굉장히 미운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바뀐 경우 별로 없지 그렇죠. 않아요? 그리고 대개는 별로 그렇죠. 중간 선거는 대개 예. 이제 중간 평가니까 드는데 예. 대개는 연임을 했죠. 예. 대개는 연임을 하고 뭐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압박이 뭐 바이든과 트럼프의 악연이랄까, 뭐 2차전이랄까, 그렇죠. 뭐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이 중간 선거를 치르면서 나오는 어떤 여론이 또 향후에 그렇죠. 영향을 미칠 중간 수 선거 결과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그러니까 중간선거 끝나면 또 딴소리 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우리 그 방산업체 네. 얘기도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은 좀 짧게 갈까요? 네.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뭐 폴란드, 뭐 에스토니아, 그다음 노르웨이 이런데 막 뭐 많이 팔고 K2 전차, 뭐 K9 자주포 같은 거 인기 예, 엄청 좋거든요. 팔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무기 달리니까 그동안에 뭐 잘한다 하는데 최근에 이제 폴리티코나 이런 미국 매체들 분석을 보면요. 미국 방산업계가 야 이거 봐라. 아니 뭐 잘못하면 이제 뭐 호랑이 키우는 게 되겠다. 그래서 불만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대해서 또 보면 아니다. 이거는 그 어차피 한국 방산 그 체계가 미국 그 무기하고 같은 체계니까 네. 나쁜 거 아니다 하는데 뭐 이게 또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좌우전 뭐저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는다. 그래서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좌우전 미국 방산업계가 조금 이제 우리한테 좀 이렇게 약간 왜냐면 특히 가격 경쟁력하고 인도를 빨리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계약하고 나면 한참 걸리는데 우리는 그냥 바로 그냥 짬뽕 짜장면 배달 없이 딱 갖다 주니까 잘하네요. 상당한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방송학회가 이거 봐 큰일 나겠네 이거 이런 식의 견제가 나오네요. 이쪽의 경쟁력도 우리 원래 경쟁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양이네요. K 방산 빠르게. K 방산이 이제 나오게 생긴 모양이에요. 예. 뭐 좋은 뉴스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무기 수출 계약을 그만큼 최근에 많이 했죠. 눈에 띄게 그럼요. 하니까. 폴란드에도 엄청나게 팔았죠. 네. 이런 부분. 그래서 다른 얘기는 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좀 우리도 분발하자.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뭐 나옵니까? 천문 그 미사일이 있죠. 그런 네, 경우는 네. 뭐 하이마스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 그래가지고 네. 폴란드 같은데 뭐 유럽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인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렇게 견제가 들어오네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또 비를 맞춰야 됩니까? 약간 좀 지금 여기 대해서요. 애매한데, 그 네. 미국 그 CSIS 유럽 담당 네. 국장 얘기가 미국이 인도 태평양 그 쪽으로 이제 이렇게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아시아하고 이렇게 동맹 관계가 더 중요해졌는데 한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무기 체계를 미국 쪽에 더 한국 무기 체계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무기 체계하고 같이 가니까 네. 이게 크게 보면 아니다? 나쁠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합니다. 무기 체계가 한번 바뀌면 이제 쉽게 그럼요. 못 그러니까 바꾸니까. 더 넓은 국가안보 관점에서는 이거는 훨씬 좋은 거다 하면서 좀 달래는데 당장 미국 방산업계는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유럽에 많이 팔았을 텐데 네. 뭐 가지면 더 갖고 싶어하는 건지. 그러니까 업체와 정부의 시각이 약간 좀 다르다. 자, 미국 네.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나토에 대한 한국 기여를 환영한다 네. 이렇게 선은 그어놨는데 글쎄요. 우리 이렇게 방산업체는 정리할게요. 이번 기회를 좀 잘 잡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 다양한 국제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